어머니 짐은 이미 싸놨습니다. 반지하 방 얻어놨으니 거기서 지내세요. 한지야, 거기서 혼자 살라는 거냐? 네, 요즘 어르신들은 다 혼자 사세요. 자유롭잖아요. 정말 나를 이렇게 내쫓겠다는 거야? 아이들 학원비도 벅찹니다. 어머니까지는 못 챙겨요. 순간 정적이 흐른 후 순애는 호탕하게 웃습니다. 하하하. 그래, 결국 이렇게 나오는구나. 어머니, 왜 웃으세요? 순애는 웃음 거두고 깊은 눈빛으로 아들 정우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내가 내 아들이라는 게 마음 아프구나. 그래, 짐은 이미 쌌다니. 내일 아침 내 말대로 나가마. 추석날 단돈 20만 원과 함께 반지하로 내쫓긴 어머니. 호탕한 웃음 뒤에 감춰진 진실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과연 어머니는 왜 웃으셨을까요? 그 웃음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이야기를 모두 들으신 후 재미있다면 1번, 재미없다면 2번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참고하여 더욱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응원이니 꼭 눌러주세요.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외곽의 낡은 단독주택에서는 새벽부터 바쁜 손길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65세 김순애는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죠. 손끝이 조금씩 떨리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완벽하게 해내고 싶었습니다. 아이고, 기름이 좀 더 뜨거워져야 하는데. 순애는 중얼거리며 전을 부치는 손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38년 전 남편을 잃고 혼자 아들을 키워낸 세월이 고스란히 그 손에 배어 있었죠. 가난했지만 성실하게 단 하루도 게으르지 않고 살아온 시간들이었습니다. 호박전, 동태전, 새우전까지 차례로 부쳐내며 순애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우가 어릴 때부터 가장 좋아했던 음식들이었거든요. 비록 지금은 서로 마음이 멀어졌지만 그래도 추석만큼은 옛날처럼 따뜻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우가 언제 올까? 다영이랑 아이들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을 텐데. 그때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8세 아들 정우가 피곤한 표정으로 집 안으로 들어서더군요. 회사 일로 지친 모습이 역력했고 집 안 가득 퍼진 기름 냄새를 맡으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들어왔습니다. 건성으로 인사를 하며 정우는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정장 넥타이를 풀어헤치며 한숨을 내쉬는 모습에서 무언가 불만이 가득해 보였어요. 매년 이맘때면 똑같아. 온 집안이 기름 냄새로 진동하고 정우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텔레비전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어머니에 대한 복잡한 감정들이 마음 한편에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사실 정우에게는 오랫동안 쌓여온 불만들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느라 바빴죠. 정우는 그런 어머니가 늘 무뚝뚝하고 엄격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다른 집 애들은 엄마가 따뜻하게 안아주고 칭찬도 많이 해주던데 우리 엄마는 잔소리와 꾸중만 있었어. 학교에서 돌아와도 어머니는 늘 일터에 나가 있었고 혼자 라면을 끓여 먹으며 숙제를 하던 기억들이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친구들이 엄마 손맛이 그리워한다고 할 때면 정우는 어색하게 웃기만 했었죠. 엄마는 늘 나한테만 엄격했어. 공부하라는 소리만 하고 성적이 떨어지면 호되게 혼냈지. 사랑받는다는 느낌보다는 짐이라는 생각이 더 컸어. 성인이 되어서도 그 감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결혼을 하고 아이들이 생기면서 더욱 부담스러워졌어요. 경제적으로도 여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어머니까지 모시고 사는 것이 버거웠거든요.
곧이어 35세 며느리 다영이 아이들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다영은 부엌 쪽을 힐끗 보더니 코를 찡긋하며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인사는 했지만 목소리에는 온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다영은 곧바로 부엌으로 향하며 투덜거리기 시작했어요. 기름 냄새가 집안에 진동해요. 애들도 기침하잖아요. 이런 집에서 언제까지 같이 살아야 합니까? 다영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지만 순애는 아무 말하지 않고 묵묵히 미소만 지으며 손을 움직였습니다. 이미 수없이 들어온 말이었거든요. 처음엔 상처받고 속상했지만 이제는 그저 담담할 뿐이었어요. 오늘은 추석인데, 그래도 가족이 모이는 날인데, 순애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나물을 무쳤습니다. 도라지나물, 고사리나물, 시금치나물까지 정성스럽게 간을 맞춰가며 준비했죠. 각각의 나물에는 정호가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간이 그대로 배어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정호가 텔레비전을 보며 한숨을 내쉬고 있었고 다영은 아이들을 다그치며 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집안은 어수선한 분위기였고 추석 연휴의 따뜻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순애는 잠시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유난히 높고 푸르더군요. 추석 연휴라서 그런지 동네는 조용했고 멀리서 성묘를 다녀오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올해 추석은 좀 다를 줄 알았는데 그래도 오늘 하루만큼은 순애는 한숨을 쉬며 다시 음식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요. 혹시라도 오늘 하루만큼은 예전처럼 화목한 가족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말입니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다영의 불평소리와 거실에서 정호가 내뿜는 한숨소리 사이에서 순애는 오늘 하루를 버텨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추석 풍경이었지만 이번에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더 무거웠어요. 제사상 차리는 일은 오후 2시쯤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순애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을 하나씩 상에 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돌아가신 남편을 위한 제사상이었지만 동시에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소중한 시간이기도 했거든요. 여보, 오늘도 정호랑 손주들이 왔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편치 않을까요? 순애는 영정사진 속 남편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평소보다 집안 분위기가 더 차갑게 느껴졌거든요. 정호는 거실에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고 다영은 아이들을 데리고 부엌 한쪽에서 뭔가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아이들만 텔레비전 앞에서 떠들며 놀고 있을 뿐 온 집안이 어색한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다영이 채소를 탁 내려놓으며 정호에게 다가갔어요. 목소리를 낮춰 속삭이기 시작했지만 부엌과 거실이 붙어있는 구조라 순애의 귀에도 들렸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못 참겠어요. 뭐가? 정호가 스마트폰에서 고개를 들며 물었어요. 어머니 말이에요. 돈도 없으면서 간섭만 하잖아요. 애들 교육 문제에도 이래라 저래라 하고 집안일에도 참견하고. 다영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생활비도 결국 우리한테 기대고 있잖아요. 어머니 용돈, 병원비, 약값까지. 한 달에 얼마나 나가는지 알아요? 정호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알고 있어. 솔직히 부담스러워. 그뿐만 아니에요. 눈치 보며 사는 것도 지겨워요. 우리끼리 조용히 대화하려고 해도 어머니가 나타나서 끼어들고 친구들 초대하는 것도 눈치 보이고. 다영은 계속해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잔소리도 못 참겠어요. 아이들 간식 사주면 요즘 애들은 너무 달콤한 것만 먹는다. 늦게 들어오면 밤늦게 다니면 몸에 안 좋다. 주말에 쉬고 있으면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게으르냐.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어요. 정호는 이를 악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나도 이제 38살인데 아직도 어린아이 취급받는 기분이야. 뭘 해도 간섭하고 뭘 사도 아까워하고. 그러게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해요? 아이들도 점점 커가는데 할머니 눈치 보며 집에서 조용히 해야 한다고 매번 다그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다영의 목소리는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여보, 오늘 끝내요. 더는 못 버티겠어요. 정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오늘 제사 끝나고 얘기하자. 순애는 제사상을 차리는 손길을 멈추지 않았지만 가슴 한편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막상 직접 듣게 되니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 결국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지만 순애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미소를 지으며 계속 음식을 정리했습니다. 38년간 혼자 살아온 힘이 이럴 때 나오는 거였죠. 제사 시간이 되자 온 가족이 제사상 앞에 모였습니다. 정우가 제주가 되어 절을 올리고 순애와 다영, 그리고 아이들까지 차례로 인사를 드렸어요. 하지만 평소보다 분위기가 어색했고 모두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모두 식사 자리에 앉았을 때 정우가 목을 가다듬으며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순애는 밥그릇을 들고 있던 손을 멈추며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왜 그러니? 저희 이제는 감당 못하겠습니다. 정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뭘 감당 못한다는 거니? 순애는 여전히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어요. 더는 버틸 수 없어요. 서로 눈치 보며 사는 것도 불편하고. 정우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어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니 잔소리도 지겹습니다. 우리는 이제 독립된 가정인데 뭘 해도 간섭받는 기분이에요. 다영은 팔짱을 끼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들은 어른들의 심각한 분위기를 느끼고는 조용해졌습니다.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니? 순애는 여전히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도 따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를 위해서요. 정호의 말에 방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들조차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순애는 빙그레 웃으며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순애는 정호를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키워온 아들이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평생 아끼며 모아둔 재산도 있었지만 과연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 아들에게 물려줄 의미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래. 결국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동안 내가 너무 기대를 했나 보다. 순애의 마음 한편으로는 씁쓸함이 밀려왔어요. 이제 정말 혼자 살아갈 준비를 해야겠구나.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무겁고 어색했습니다. 제사를 마친 후의 식사는 원래 가족끼리 정담을 나누며 따뜻하게 보내는 시간이어야 했는데 오늘은 그런 온기를 전혀 찾을 수 없었어요. 순애는 평소처럼 가족들 밥그릇에 밥을 담아주려고 했습니다. 정호의 그릇을 집어들며 밥을 퍼담는데 손이 조금 떨리더군요. 나이가 들면서 자꾸 손떨림이 심해지는 게 신경 쓰였지만 그래도 아들과 며느리, 손주들을 위해서라면 참을 수 있었습니다. 정호야, 밥 좀 더 줄까? 순애가 따뜻한 목소리로 물었지만 정호는 고개도 들지 않고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답답한 마음의 순애는 반찬을 덜어주려고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정호가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호박전을 접시에 담아주려던 순간이었어요. 다영이 갑자기 손을 탁 치며 날카로운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머니, 손 떠는 분은 상에 손대지 마세요. 순애의 손이 멈췄습니다.
다영의 목소리가 워낙 크고 날카로워서 아이들까지 깜짝 놀라며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음식 다 망쳐요. 보세요. 벌써 국물이 흘렀잖아요. 다영은 계속해서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사실 국물이 흐른 것도 아니고 순애의 손떨림도 그리 심한 편이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다영은 마치 큰 실수라도 한 것처럼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정호도 그때서야 스마트폰에서 고개를 들며 어머니를 쳐다봤어요. 그런데 위로의 말은커녕 오히려 다영의 편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다영이 말이 맞아요. 요즘 손떨림이 심해지셨잖아요. 그리고 정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더 충격적인 말을 내뱉었어요. 솔직히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것도 많고 손떨림도 심해지셔서 음식 흘리시면 치우는 것도 일이고요. 순애는 마치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자신은 아직 정신이 또렷하고 집안일도 혼자서 다 해내고 있는데 말이에요. 깜빡한다니. 내가 언제 그런 일을. 순애가 조용히 말하려던 순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11살 손자 민준이가 킥킥거리며 웃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손 떨어. 떨떨떨. 9살 손녀 서연이까지 따라하며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깜빡깜빡해.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소리가 이렇게 날카롭게 들릴 줄은 몰랐어요. 순애의 가슴은 찢어질 것 같았지만 그래도 손주들이니까 웃으며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우리 민준이, 서연이는 할머니가 그렇게 보이니? 하지만 아이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신나게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처럼 될 거야. 깜빡깜빡 할머니. 정호와 다영은 아이들의 행동을 보면서도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그만해라라고 했을 텐데 오늘은 그냥 묵인하는 분위기였어요. 마치 어머니에 대한 불만이 쌓여서 이런 상황조차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순애는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으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38년간 혼자 이 아들을 키우면서 겪었던 온갖 어려움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 새벽 5시에 일어나 청소일을 하고 오후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밤에는 포장마차에서 일하며 정호의 학비를 벌었던 그 힘겨운 시절들 말이에요. 손이 트고 허리가 휘어지도록 일해서 정호를 대학까지 보냈는데 지금 와서 이런 취급을 받다니요. 내가 정말 그렇게 보이는 건가? 순애는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표정만큼은 평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화를 내거나 서운하다고 말하면 오히려 더 큰 갈등이 생길 것 같았거든요. 다영은 한숨을 쉬며 아이들의 밥그릇을 정리했습니다. 표정에서 불편함이 역력했지만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아이들아, 조용히 해라고 말하면서도 별로 강하게 제지하지는 않았습니다. 정호도 그래, 식사할 때는 조용히 해야지라고 말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평소 같으면 더 엄하게 꾸짖었을 텐데 오늘은 그냥 형식적인 말에 그쳤습니다. 순애는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어릴 때 열이 날까봐 밤새 간병했던 그 아들 학교에서 상을 타면 누구보다 기뻐했던 그 아들이 지금 자신을 이렇게 대하고 있다니요. 정호야. 순애가 조용히 불렀지만 정호는 고개를 돌렸어요. 어머니, 지금은 식사 중이니까 나중에 얘기해요. 냉랭한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남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순애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만은 마지막으로 참아보자. 정말 저 아이들이 내 가족이 맞는지 내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자. 식사는 계속 이어졌지만 순애는 거의 입에 대지 못했어요. 목구멍으로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대신 조용히 가족들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자신을 노인네 취급하며 놀리는 손주들, 그런 손주들을 제대로 말리지 않는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을 말이에요. 순애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지만 그래도 오늘 하루는 끝까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혹시라도 아들과 며느리가 마음을 돌릴 수도 있고 아이들도 장난으로 한 말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가슴 한편으로는 이미 예상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밥상 위의 음식들은 정성스럽게 준비한 것들이었지만 이제는 그 의미를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38년간 아들을 위해 쏟았던 사랑과 헌신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오늘 저녁이 그 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정우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말을 하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다영도 아이들을 거실로 보내며 자리를 정리하고 있었고 순애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우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단호했습니다. 응, 뭐니? 순애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사실 오늘 말씀드릴 게 있어서 일부러 시간을 낸 거예요. 정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짐은 이미 싸놨습니다. 순애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짐을 이미 쌌다니 그것도 자신한테 미리 말도 없이 말이에요. 짐을 쌌다고? 네. 반지하 방 하나 얻어놨으니까 이제 거기서 지내세요. 정우의 말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있었던 일인 것처럼 말이에요. 순애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반지하라니요. 38년간 이 집에서 아들을 키우고 며느리를 맞이하고 손주들을 돌보며 살아온 집에서 쫓겨나는 것도 모자라 반지하로 가라는 거였어요. 반지하, 거기서 혼자 살라는 거니? 순애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여전히 화를 내지는 않았어요. 어머니도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에요. 서로 간섭받지 않고 편하게 지낼 수 있잖아요. 다영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요즘 세상에는 혼자 사는 어르신들도 많아요. 오히려 더 자유로우실 거예요. 다영의 말에는 전혀 미안함이나 죄송함이 담겨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연한 일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정말 이들이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어요. 그래, 그렇게 하고 싶구나. 순애가 조용히 말했을 때 다영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지갑이었어요. 아, 그리고 이것도 드려야죠. 다영은 지갑에서 현금 20만 원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돈을 올려놓는 방식이 마치 시혜를 베푸는 것 같았어요. 생활비예요. 이 정도면 한동안은 충분하실 거예요. 우리도 여유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정우도 덧붙였습니다. 아이들 학원비에 대출 이자까지. 솔직히 어머니까지 챙길 여력이 없어요. 순애는 탁자 위에 놓인 20만 원을 바라봤습니다. 20만 원. 한 달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지만 그것보다도 돈을 건네주는 방식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마치 남에게 동정하듯 던져주는 식이었거든요. 이 돈으로 한 달을 살라는 거니? 순애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다 그 정도로 사세요. 반찬도 직접 해 드시고 외식도 자제하시면 충분해요. 다영의 말에 정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그리고 어머니 연금도 나오잖아요. 합치면 충분할 거예요. 순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38년간 이 아들을 위해 밤낮 없이 일하며 모든 것을 바쳤는데 이제 와서 20만 원의 반지하살이를 하라니요.
그 순간 순애는 갑자기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호탕하고 깊은 웃음이었어요. 하하하. 그래, 결국 이렇게 나오는구나. 정우와 다영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가 왜 웃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어머니, 왜 웃으세요? 정우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별일 아니야. 그냥 재미있어서. 순애의 웃음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서운함과 분노, 그리고 깊은 실망감이 모두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 혹시 어디 아프세요? 다영이 걱정스러운 척하며 물었지만 진심은 아니었어요. 순애는 웃음을 거두고 씁쓸하고 안쓰러운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어릴 때 무릎에 앉혀서 책을 읽어주던 그 아들 대학 입학 통지서를 받고 함께 울며 기뻐했던 그 아들이 지금 자신을 이렇게 대하고 있다니요. 정우야. 순애의 목소리가 조용해졌습니다. 네, 내가 내 아들이라는 게 참 마음 아프구나. 정우는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어머니의 눈빛이 평소와는 너무 달랐거든요. 분노도 아니고 서운함도 아닌 뭔가 깊은 실망과 체념이 담긴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그동안 내가 너무 기대를 많이 했나 보구나. 순애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좋다. 내 말대로 하자. 정말요? 다영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좀 더 저항하거나 울면서 매달릴 줄 알았는데 의외로 쉽게 승낙해서 당황스러웠거든요. 그래. 짐도 다 쌌다고 했으니 내일 아침에 나가마. 순애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정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정우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순애는 탁자 위에 20만 원을 잠시 바라보다가 그대로 두고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 돈은 너희가 가져라. 내겐 필요 없다. 그리고 방문을 닫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내일 아침 일찍 나갈 테니 그때까지는 조용히 지내자. 정우와 다영은 서로를 바라보며 어리둥절해 했어요. 생각보다 너무 쉽게 일이 해결되어서 오히려 당황스러웠거든요. 방 안으로 들어간 순애는 차가운 가을 바람이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것을 느끼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확실해졌다. 저 아이들은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을 물려받을 자격이 없구나. 순애의 마음속에는 이미 계획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말로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었어요. 다음 날 새벽 순애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오히려 머리는 맑았어요. 오늘부터는 정말 새로운 시작이니까요. 짐을 정리하며 순애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38년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비밀이 담긴 중요한 봉투였어요. 이제 정말 사용할 때가 온 것 같구나. 순애는 봉투를 가방 깊숙이 넣고 짐을 마저 쌌습니다. 사실 가져갈 것도 별로 없었어요. 옷 몇 벌과 몇 가지 생필품이 전부였거든요. 그동안 이 집에서 살면서도 자신의 것이라고 할 만한 건 많지 않았다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아침 8시쯤 순애는 조용히 집을 나왔어요. 정우와 다영, 그리고 아이들은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굳이 인사를 나눌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반지하 방으로 향하는 길에서 순애는 휴대폰을 꺼내 2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첫 번째는 변호사 이수진에게였어요. 수진은 순애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지인의 딸로 이제는 촉망받는 변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진아, 나야. 순애 이모. 아, 이모님. 안녕하세요. 어쩐 일로 이른 시간에 전화를. 급한 일이 생겨서 그래. 오늘 저녁에 시간 있니?
만나서 얘기할 게 있어. 네, 물론이죠. 그런데 혹시 무슨 일이신가요? 전화로는 어려우니까 직접 만나서 얘기하자. 저녁 7시에 종각역 근처 카페에서 두 번째 전화는 후배 박만식에게 걸었습니다. 만식은 순애보다 3살 어린 62살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며 지내고 있었어요. 순애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만식아, 나 순애야. 누님, 웬일이세요? 이른 시간에. 오늘 저녁에 수진이랑 같이 만날 수 있겠어? 중요한 얘기가 있어. 그럼요, 언제든지. 그런데 무슨 일인지. 자세한 건 저녁에 말할게. 그리고 만식아, 내가 보관하고 있는 그 서류들 오늘 가져와. 만식은 순간 무슨 서류인지 알아차렸습니다. 아, 그 서류들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누님. 전화를 끊고 순애는 반지하 방에 도착했어요. 정우가 구해준 방은 생각보다 더 좁고 습했습니다. 창문도 작아서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고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이런 곳에서 살라고. 하지만 순애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오래 있을 곳도 아니었고 지금은 다른 계획이 더 중요했거든요. 저녁 7시 종각역 근처 카페에서 세 사람이 만났습니다. 수지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고 만식은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왔어요. 이모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런데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시는데. 수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별일 아니야. 그보다 오늘 부탁할 게 있어서 불렀어. 순애는 가방에서 낡은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보자. 봉투에서 나온 것은 몇 가지 놀라운 자료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제 저녁 추석 식사 자리에서 일어난 일들을 녹음한 파일이었어요. 순애는 며느리와 아들의 말과 행동을 모두 스마트폰으로 녹음해 두었던 거였습니다. 이모님, 이건 어제 우리 집에서 일어난 일이야. 정우와 다영이가 나한테 한 말들, 아이들이 나를 놀린 것까지 다 들어있어. 두 번째는 부동산 관련 서류들이었습니다. 만식이 가져온 봉투에서 나온 것들이었어요. 누님, 이 서류들 정말 꺼내실 건가요? 만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순애가 단호하게 답했어요. 수지는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모님, 이게 정말 사실인가요? 당연하지. 내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니? 서류에는 놀라운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우가 자랑스러워하던 그 집, 4억 원짜리 주택의 진실이 담겨 있었거든요. 정우는 모르고 있지만 그 집을 살 때 2억 원은 내 돈이었어. 만식이한테 부탁해서 정우 몰래 빌려준 거야. 만식이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이어받았습니다. 당시에 정우 씨가 은행 대출도 받고 자기 적금도 깨고 했지만 돈이 모자랐거든요. 그래서 누님이 저한테 부탁하셔서 제 이름으로 빌려드린 거였어요. 그러면 정우는 그 돈이 어머님 돈인 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수진이 놀라며 물었어요. 그렇지. 박만식 씨가 친절하게 빌려준 거라고만 알고 있어. 이자도 거의 안 받고 말이야. 그럼 법적으로는 그 집의 절반은 내 지분이야. 서류상으로도 다 남아있고. 순애의 말에 수지는 더욱 놀랐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말씀을 안 하셨어요? 아들이 자신감을 잃을까 봐서 자기 힘으로 집을 마련했다고 생각하게 해주고 싶었거든. 순애의 목소리에는 아직도 아들에 대한 애정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 그 아이가 날 반지하로 내쫓으면서 한 말을 들어보니 생각이 바뀌었어. 세 번째 서류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순애의 전 재산 목록이었거든요. 이모님, 이 금액이 정말 맞나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래.
38년간 모은 돈이야. 정호 학비 대고 결혼 자금 대고 집 사는데 도움 주고 그래도 이만큼은 남았더라고. 부동산과 예금, 투자 자산을 모두 합치면 놀라운 금액이었습니다. 47억 원. 어떻게 이렇게 많이. 일찍 시작한 부동산 투자가 잘 됐어. 만식이가 많이 도와줬고, 그리고 생활비는 최대한 아끼고, 번 돈은 거의 다 투자에 넣었거든. 순애는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정우한테는 절대 말 안 했어. 아들이 돈 때문에 나한테 잘해야 할까봐. 만식이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님이 얼마나 고생하며 모으신 돈인지 내가 제일 잘 알아요. 수지는 서류들을 정리하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순애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동안은 이 모든 걸 정우한테 물려줄 생각이었어. 그런데 어제 보니까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그렇지. 돈의 소중함도 모르고 어른에 대한 예의도 없는 아이한테 이런 큰 돈을 맡길 순 없어. 순애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일단 그 아이들한테 진실을 알려줘야겠어. 자기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말이야. 카페에서의 대화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수지는 순애가 가져온 서류들을 꼼꼼히 검토하며 법적 절차에 대해 설명했고, 만식은 그동안 순애를 대신해 관리해온 부동산들의 현황을 보고했어요. 이모님,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 없어요.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고, 특히 집 구입 당시의 증빙 자료들이 아주 상세해요. 수진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만식 아저씨가 정말 꼼꼼하게 관리해 주셨네요. 만식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누님이 워낙 신중하신 분이라서요. 모든 거래마다 계약서도 따로 작성하고 영수증도 다 보관하셨거든요. 순애는 찻잔을 들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정호 몰래 도와주려고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만약을 위해 서류를 남겨둔 거였어. 만약이라니요? 수진이 물었어요. 아들이 철이 안 들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그런데 정말 그런 일이 생기는구나. 순애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일단 그 아이들한테 진실을 알려주고 싶어.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집의 절반이 내 돈으로 산 거라는 걸 말이야. 만식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누님, 그럼 정호 씨가 큰 충격을 받을 텐데요. 그래야 정신을 차리지 않겠어? 지금까지는 내가 너무 조용히 뒤에서만 도와줬나 봐. 순애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 재산에 대해서도 알려줄 거야. 전부 다요? 수진이 놀라며 물었어요. 그래. 다 알려줄 거야. 그 아이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제대로 알게 해주려고. 순애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47억이 얼마나 큰 돈인지, 그리고 그 돈의 주인을 어떻게 대했는지 똑똑히 보여줄 거야. 만식이 고개를 끄덕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님, 이제는 그 아이들도 알 때가 됐죠. 누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말이에요. 대단하다기보다는 그냥 현실을 알려주고 싶은 거야. 순애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내가 웃었던 이유도 있어. 웃으셨다고요? 수진이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어제 정우와 다영이가 나한테 나가라고 했을 때 웃었거든. 그 아이들은 내가 포기하고 체념해서 웃는 줄 알았겠지만 순애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사실은 너무 어이없어서 웃은 거였어.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말이야. 그럼 처음부터 계획이 있으셨던 건가요? 계획이라기보다는 마지막 기회를 주려고 했던 거지. 혹시라도 마음을 바꿔서 진심으로 사과하면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순애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하루 반지하에서 지내보니까 확실해졌어. 저 아이들은 진짜로 변할 생각이 없구나. 오늘 연락이라도 왔나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한 통도 없어. 안부 문자 하나, 전화 한 번도 없었어. 어머니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지도 않은 거야. 순애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배어 있었어요. 그럼 이제 정말 실행에 옮기실 건가요? 만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내일부터 시작하자. 순애는 결심한 듯 말했어요. 먼저 친척들과 이웃들한테 연락해서 모임을 하나 만들어 보자. 그 자리에서 진실을 공개할 거야. 어떤 식으로요? 자연스럽게. 집 얘기가 나오면 그때 말하는 거지. 정우가 자랑하던 그 집이 사실은 내 돈으로 산 거라고. 수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이모님, 그러면 정우 씨 체면이 말이 아닐 텐데요. 그래야 정신을 차리겠지. 지금까지는 내가 너무 아들 체면만 생각해줬나 봐. 순애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 재산 얘기도 자연스럽게 흘려보자. 기부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말이야. 어떻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정도 돈을 모아뒀는데 사회에 환원하려고 한다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정우와 다영이가 충격을 받겠지. 만식이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러면 자연스럽게 정우 씨와 다영 씨가 자기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게 되겠네요. 그렇지. 그 아이들한테는 충격일 테지만 그래야 현실을 제대로 알 수 있을 거야. 순애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내 뭔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일단 명단부터 만들어 보자. 친척들, 이웃들, 그리고 정호 친구들 부모님들까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겠네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래야 효과가 있지. 정우와 다영이가 사람들 앞에서 어떤 기분을 느낄지 상상이 가. 순애의 목소리에는 이전과는 다른 단호함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모님, 혹시라도 정우 씨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사과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순애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때 가서 봐야겠지. 진심인지 아닌지는 보면 알 수 있으니까. 만약 진심이라면요? 그럼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어. 하지만 지금까지의 태도를 보면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봐. 만식이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누님, 시간이 많이 늦었네요. 내일부터 바쁘실 텐데 일찍 들어가시죠. 그래, 내일부터는 정말 바쁠 것 같아. 순애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두 사람에게 말했어요. 수진아, 만식아, 고마워. 너희들이 없었다면 이런 일 엄두도 못 냈을 거야. 이모님, 저희야말로 도움이 되어서 기쁩니다. 수진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누님,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죠? 만식이 확인하듯 물었습니다. 그래. 내 웃음은 체념이 아니었다는 걸 보여줄 시간이야. 순애는 반지하 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여보, 이제 정말로 우리 아들을 가르칠 때가 온 것 같아. 좀 늦었지만 말이야. 순애의 마음속에는 이미 내일부터의 계획이 차근차근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토요일 오후 순애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친척들과 이웃들이 모이는 날이었거든요. 순애가 직접 연락해서 오랜만에 다들 모여서 차라도 한잔하자고 제안했던 모임이었어요. 장소는 동네 커뮤니티 센터였습니다. 넓고 조용해서 대화하기 좋은 곳이었죠. 순애는 수진과 만식의 도움을 받아 필요한 서류들을 모두 준비해뒀습니다. 오후 2시쯤 되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정호의 고모, 이모, 그리고 동네에서 오랫동안 알고 지낸 이웃들까지 총 15명 정도가 참석했습니다.
모두들 순애를 오랫동안 알아온 분들이었어요. 순애 언니, 오랜만이에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순애야, 정말 보고 싶었어. 친근한 인사들이 오가는 가운데 마지막에 정우와 다영이 아이들과 함께 들어왔어요. 순애가 따로 연락한 건 아니었지만 친척 중 한 분이 순애 언니도 오신다니까 너희도 와라라고 해서 온 거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정우가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며칠 전 어머니를 반지하로 내보낸 후 처음 만나는 자리였거든요. 응, 왔구나. 순애는 담담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다영도 억지로 웃으며 인사했지만 표정이 부자연스러웠어요. 아마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 했습니다. 모임이 시작되고 1시간쯤 지나자 자연스럽게 근황 얘기가 나왔어요. 누구는 자식이 취업했다는 얘기, 누구는 손자가 대학에 들어갔다는 얘기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호의 고모가 말을 꺼냈어요. 그나저나 정호야, 너 집 정말 잘 샀더라. 요즘 그 동네 집값 많이 올랐다면서? 정호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네, 고모. 운이 좋았죠. 4억 원 주고 샀는데 지금은 거의 5억은 될 것 같아요. 어머, 그럼 1억이나 올랐네. 정우가 참 똑똑하다. 이웃 할머니 한 분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정우는 더욱 신이 났습니다. 사실 그때가 좋은 타이밍이었어요. 은행 대출도 받고 제 적금도 깨고 그리고 만식 아저씨가 2억 원을 빌려주셔서 겨우 살 수 있었거든요. 아, 만식 씨 덕분이구나. 그런데 이자는 얼마나 받았어? 친척 중 한 분이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거의 안 받으셨어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시중은행 이자의 절반도 안 되게 해주셨거든요. 정우가 만식을 바라보며 고마워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만식 씨가 참 인정이 많으시네.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분 찾기 어려운데. 사람들이 만식을 칭찬했지만 만식은 어색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 만식이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정호야, 사실 그 얘기를 오늘 해야 할 것 같다. 무슨 얘기요? 정호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그때 내게 빌려준 2억 원 말이야. 만식은 잠시 순애를 바라보더니 계속 말했습니다. 사실 그건 내 돈이 아니었다. 방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만식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네, 그럼 누구 돈이에요? 정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식이 순애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너희 어머니 돈이었다. 뭐라고요? 정호와 다영이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정호야, 그때 내가 돈이 부족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걸 어머니가 보시고는 안쓰러워하셨어. 그래서 내한테 부탁하셔서 내 이름으로 빌려준 거야. 방안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친척들과 이웃들이 웅성웅성거리며 놀라워했어요. 정호의 고모가 놀라며 말했어요. 순애야, 그럼 내가 그 큰 돈을 혼자 마련한 거야? 그래요. 어머니가 38년 동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며 모으신 돈이에요. 만식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 푼 두 푼 모아서 부동산 투자도 하시고 적금도 넣으시고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럼 제가 자랑하던 그 집이. 정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순애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그래. 내가 뽐내던 그 집의 절반은 내 돈으로 산 거다. 그런 집에서 날 내쫓으려고 했구나. 친척들이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어요. 어머, 그럼 정우가 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한 거야? 자기 집인 줄 알고 어머니를 내보내려고 했다고? 정우는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때 말씀을 안 하셨어요?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자신감을 잃을까 봐서 내 힘으로 집을 마련했다고 생각하게 해주고 싶었거든.
순애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깊은 서운함이 배어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내가 나한테 한 말을 들어보니 생각이 바뀌었다. 이때 정호의 이모가 화가 나서 말했어요. 정호야, 그럼 내가 어머니한테 뭐라고 한 거니? 정호는 대답할 수 없었고 다영이 대신 당황하며 말했어요. 저희가 몰랐으니까. 어머니가 그런 큰 돈이 있는 줄 몰랐으니까. 몰랐다고? 순애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설사 몰랐다고 해도 38년 동안 너희를 키워주고 돌봐준 어머니를 그런 식으로 대하는 게 맞니? 친척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순애의 편을 들었어요. 맞아, 정호야. 그건 좀 심했다. 어머니가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순애 언니가 얼마나 고생하며 너를 키웠는데. 그때 순애가 더 큰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할 게 있어. 모든 사람들이 순애를 바라봤어요. 사실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재산을 가지고 있다. 재산이요? 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순애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38년 전 남편이 돌아가신 후부터 지금까지 나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청소 일을 하고 오후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밤에는 포장마차에서 일했지. 친척들이 숙연해졌습니다. 모두들 순애의 고생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번 돈으로 정우 학비를 대고 용돈을 주고 결혼 자금도 마련해줬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끝이 아니었어. 순애는 서류를 펼치며 계속 말했어요. 남은 돈은 모두 부동산에 투자했다. 만식이가 많이 도와줬지. 강남 아파트, 상가 건물, 토지까지 하나씩 사모았어. 만식이 고개를 끄덕이며 증언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투자 감각을 가지고 계세요. 제가 추천한 부동산마다 모두 대박이 났거든요. 그리고 적금도 여러 개 넣어뒀다. 매달 100만 원씩 20년 넘게 꾸준히 말이야. 친척들이 감탄하며 중얼거렸어요. 어머, 순애 언니가 그렇게 큰 부자였구나. 혼자서 그 모든 걸 해낸 거야? 순애는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숫자를 말했습니다. 모든 걸 합치면 47억 정도 된다. 방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47억이라는 숫자에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거든요. 47억이요? 다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렇다. 그 돈을 원래는 정우한테 물려줄 생각이었어. 정우의 얼굴이 더욱 새하얗게 변했어요. 하지만 며칠 전 너희 행동을 보니까 그럴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들더라. 순애는 정우와 다영을 번갈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돈의 소중함도 모르고 부모에 대한 예의도 없는 사람들한테 그런 큰 돈을 맡길 수는 없어. 친척들과 이웃들은 완전히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평소 조용하고 소박하게 살던 순애가 이런 큰 부자였다니, 그리고 정우 부부가 그런 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알게 되니 더욱 놀라웠던 거였습니다. 정우는 바닥만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방 안의 충격적인 침묵은 한참 동안 이어졌습니다. 47억이라는 숫자가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거든요. 특히 정우와 다영은 말 그대로 넋이 나간 상태였어요. 정우의 이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순애야, 그럼 내가 정말 그렇게 큰 부자였던 거야? 그렇습니다. 순애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 말해서 뭐해요? 돈 때문에 사람들이 달라질까봐 걱정됐거든요. 친척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모두들 순애의 신중함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 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그 돈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순애는 잠시 정호를 바라보다가 서류 봉투에서 또 다른 문서를 꺼냈어요. 이미 결정했다. 뭘 결정하셨어요? 다영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반 이상은 이미 기부했다. 기부요? 모든 사람들이 놀라며 소리쳤어요. 그래. 25억은 장학재단에 기부했고 5억은 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시설 건립 비용으로 내놨어. 순애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5억은 아동보육원에, 3억은 독거노인 지원센터에 기부했지. 정호의 얼굴이 점점 새하얗게 변해갔어요. 그럼 남은 건 얼마나 돼요? 9억 정도 남았다. 그것도 엄청난 금액이었지만 이미 38억을 기부했다는 사실에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어요. 어머니, 왜 그렇게 많이 기부하셨어요? 정호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혼자서 이 큰 돈을 모을 수 있었던 건 사회와 이웃들 덕분이야.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했어. 순애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그리고 순애는 정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가 그런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 자격이요? 그래. 내 돈을 물려받을 자격 말이야. 순애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며칠 전 내가 나한테 한 말과 행동들 모두 녹음해뒀다. 정우와 다영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나를 놀린 것도 너희가 그걸 말리지 않은 것도 다 기록되어 있어. 순애가 스마트폰을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며칠 전 추석날의 대화가 또렷하게 들려왔어요. 어머니도 따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를 위해서요. 손 떠는 분은 상에 손대지 마세요. 할머니는 치매래. 치매 할머니. 녹음 파일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들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친척들과 이웃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정호야, 내가 정말 어머니한테 이런 말을 했니? 정호의 고모가 화가 나서 물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할머니를 놀리는데 가만히 있었다고? 다른 친척도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호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다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호가 무릎을 꿇으며 사과했어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세요. 다영도 따라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순애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달라지는 게 있니? 어머니, 정말 몰랐어요. 어머니가 그런 분인 줄 몰랐다고? 순애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돈을 몰랐다고 해서 부모를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거니? 내가 가난하면 무시해도 되고 부자면 잘해야 하는 거니? 정호는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순애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희는 내가 얼마나 가진지도 모르면서 나를 짐이라고 생각했구나. 반지하에서 20만 원으로 살라고 했지? 방 안의 사람들이 더욱 분개했어요. 20만 원?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니한테 그런 돈을 줬다고? 친척들의 질타가 쏟아졌지만 정우와 다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순애는 마지막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남은 9억도 이미 용도를 정했다. 정우가 희망적인 표정으로 순애를 바라봤어요. 3억은 추가로 기부할 거고 3억은 내 노후 자금으로 쓸 거다. 그럼 나머지 3억은요? 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건 순애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원래는 너한테 주려고 했는데. 정우의 눈에 희망의 빛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지금의 내 모습으로는 안 되겠다. 희망은 순식간에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언젠가 정말로 변한 모습을 보여주면 그때 다시 생각해보마. 순애의 목소리에는
아직도 아들에 대한 애정이 남아 있었어요. 진심으로 뉘우치고 진짜 효도하는 마음을 보여주면 정우가 간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지금부터라도 달라지겠습니다. 정말로요.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 그리고 시간이 필요해. 순애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최소한 1년은 봐야겠다. 진짜 변했는지 말이야. 친척들과 이웃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애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정호야. 네, 어머니. 너희 집, 내 지분 절반은 내가 다시 찾아가겠다. 정우와 다영이 깜짝 놀랐어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살아요? 내 힘으로 살아봐. 그게 진짜 독립이야. 순애는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앞으로 1년 동안 어떻게 사는지 지켜볼 테니 정말로 변한 모습을 보여다오. 정우는 바닥에 엎드려 울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순애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애는 수진과 만식과 함께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 이모님, 정말 잘하셨어요. 수진이 말했어요. 그런데 누님, 정말 38억이나 기부하신 거예요? 만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애는 호탕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절반만 진짜고 나머지 절반은 거짓말이었어. 네. 왜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큰 돈을 거의 다 기부했다고 하면 저 아이들이 더 망연자실할 것 같아서 연기한 거야. 하하. 수진과 만식도 따라서 웃었어요. 역시 이모님이세요. 그런데 진짜로는 얼마나 기부하신 거예요? 실제로는 10억 정도 기부했어. 그래도 적지 않은 금액이지. 순애는 창가에 앉아 차를 따르며 다시 한번 웃었어요. 아프긴 하지만 이게 진짜 가르침이야. 내 웃음은 체념이 아니었다. 마지막 교육을 위한 준비였지. 그 웃음 속에는 엄마의 마지막 가르침이 담겨 있었고 아들을 끝까지 시험하는 사랑과 단호함이 동시에 녹아 있었습니다. 언젠가 정말로 철이 들면 그때는 다시 생각해 볼 마음도 있어. 순애의 얼굴에는 여전히 따뜻한 모성애가 남아 있었어요. 자,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의 판단은 어떠셨나요? 재미있었다면 1번, 아니었다면 2번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